아주 오랜 옛날 바람이 맑게 불던 날에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깊고 깊은 산골짜기 너머 운무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세상과 동떨어진 채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산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이곳은 아침이면 하얀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 안아 마치 신선이 사는 곳처럼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고, 해가 중천에 떠야만 비로소 마을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전쟁이 나도 모를 만큼 깊은 곳이라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흙을 일구고 산나무를 캐며 욕심 없이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곳의 바람소리와 물소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쌓인 먼지까지 씻어내릴 듯 청아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운무골 마을 어귀,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곳 조금 위쪽에는 낡았지만 정갈하게 손질된 초가집 한 채가 주인의 성품을 닮아 단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집 마당에는 사시사철 이름 모를 약초들이 채반에 널려 향긋한 냄새를 풍겼고, 처마 밑에는 잘 말린 시래기와 옥수수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마을 사람들에게서 영감이라 불리는 노인이었는데, 하얗게 센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고 눈매가 깊고 그윽하여 겉보기에는 평범한 시골 노인 같았으나 어딘지 모르게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 영감은 십수년 전 어린 손녀 연희를 품에 안고 이 마을로 들어와 정착했는데, 그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굳게 믿고 따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을 사람 중 누군가 배가 아프거나 열이 펄펄 끓을 때면서 영감이 산에서 캐온 풀뿌리나 나무 껍질을 다려 먹이면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나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값비싼 약재를 쓰거나 현란한 의술을 뽐내지 않았고, 그저 산과들의 흔한 풀들을 이용하여 사람의 병을 다스렸으며, 고마움의 표시로 곡식이나 달걀을 가져오면 손사래를 치며 그저 웃음으로 대신하곤 했습니다. 서 영감의 곁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 연희가 꽃처럼 곱게 자라고 있었는데, 연희는 할아버지를 도와 약초를 손질하고 탕약을 다리는 일을 제법 능숙하게 해내곤 했습니다. 연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맑은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에 할아버지를 따라 산에 올랐으며,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약초의 생김새와 쓰임새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는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당 평상에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약초를 다듬는 모습은 운무골의 평화로운 풍경 그 자체였으며,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면 절로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가을, 산등성이가 붉게 물들고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할 무렵, 평온하던 운무골에 심상치 않은 소문이 바람을 타고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랫마을 장터에 다녀온 나무꾼 박씨가 헐레벌떡 뛰어와 관아의 높은 나리들이 산길을 닦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저 뜬 소문이려니 여겼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낯선 관졸들이 마을을 드나들며 민가를 기웃거리고 마을 어귀의 널찍한 공터에 천막을 치고 부산을 떨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불안감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는데, 그들의 입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도성에서 가장 높은 분, 바로 임금님께서 원인 모를 병을 얻어 요양차 이 깊은 산골까지 행차하신다는 것이었는데, 백성들은 평생에 한 번 임금님의 용안을 뵙기도 힘든 법이라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마을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임금님의 병세가 얼마나 위중하면 그 좋다는 궁궐의 의원들과 약재를 뒤로하고 이 험한 산골까지 오시겠냐며 혀를 차는 노인들도 있었고, 혹여나 마을에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서영감은 마당에서 말린 오미자를 거두어 드리던 중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잠시 손을 멈추고 먼 산을 응시했는데,
그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곁에 있던 연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소 어떤 일에도 동요하지 않고 태산처럼 침착하던 할아버지였기에 그 찰나의 흔들림은 연희에게 묘한 불안감을 안겨주었으나 할아버지는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약초를 갈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서 영감의 가슴속에서는 오래전 잊으려 애썼던, 아니 잊었다고 믿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흙탕물처럼 다시금 일렁이며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의 행차 소식이 전해진 뒤로 마을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는데 관아의 관리들은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길을 넓히고 행궁이 들어설 자리를 다지느라 연일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평소 조용히 농사만 짓던 마을 사람들은 본업을 제쳐두고 부역에 나가야 했으며 혹시라도 실수하여 높은 분들의 눈에 날까봐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 영감은 멀리서 들려오는 관졸들의 호통소리와 짐술의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밤이 되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낡은 의서를 뒤적이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의 촌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서 영감을 찾아왔는데 그는 관아에서 임금님이 드실 물과 식재료를 검사하라고 닭다를 해대어 죽을 마시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촌장은 서 영감에게 이 산골의 물맛이 좋은 곳이 어디인지 임금님의 기력을 북돋을 만한 귀한 약초가 나는 곳이 어디인지를 물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서 영감은 촌장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섣불리 나서는 것이 두려워 그저 마을 뒤편에 옹달샘물이 가장 맑고 차다는 이야기만 해줄 뿐 약초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서 영감의 태도에 촌장은 섭섭한 기색을 비치며 돌아갔지만 서 영감은 그 뒷모습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고 자신의 침묵이 혹여 마을에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의원이라는 사실이 그리고 과거 궁궐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자신뿐만 아니라 손녀 연희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숨죽여 살며 이 소란이 하루빨리 지나가고 임금님이 무사히 환궁하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랄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임금님의 행렬이 마을에 당도하는 날, 산골 마을은 이른 새벽부터 긴장감이 감돌아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는 소리까지 들릴 듯 고요했습니다. 멀리 산구비를 돌아 형형색색의 깃발이 펄럭이고 화려한 가마가 모습을 드러내자 길가에 엎드린 마을 사람들은 땅바닥에 코를 박고 감히 고개를 들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수백 명의 군사들이 창과 칼을 들고 호위하며 지나가는 모습은 위엄이 넘치다 못해 서슬퍼런 공포감을 자아냈고 그 행렬의 중심에 병든 임금님이 타고 계신 가마가 마치 거대한 산처럼 묵직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 영감은 마을 사람들 틈에 섞이지 않고 자신의 집 마루 끝에 앉아 먼 발치에서 그 행렬을 지켜보았는데 그의 시선은 화려한 깃발이나 무서운 군사들이 아니라 오직 임금님이 타고 계신 가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가마의 창문이 굳게 닫혀 있어 임금님의 모습은 볼 수 없었으나 서 영감은 바람에 실려오는 미약한 약 냄새만으로도 가마 안의 공기가 얼마나 탁하고 무거운지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몸이 아픈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불꽃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 깊고 어두운 병마의 냄새였습니다. 행렬이 마을 어귀에 마련된 임시 행궁으로 들어가고 육중한 대문이 닫히자 마을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으나 그 정막은 이전의 평화로운 고요와는 질적으로 다른 무거움이었습니다. 행궁 주변에는 겹겹이 보초가 세워져 마을 사람들의 접근이 철저히 차단되었고 밤이 되자 행궁 안 곳곳에 횃불이 밝혀져 산골의 어둠을 대낮처럼 몰아냈습니다. 서 영감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행궁의 불빛을 바라보며 십수년 전 자신이 모셨던 선대 임금님의 마지막 모습과 그때의 피비린내 나던
권력 다툼을 떠올리며 몸서리쳤습니다. 다음 날부터 행궁 쪽에서는 탕약을 다리는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냄새가 바람을 타고 마을까지 내려와서 영감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서영감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그 냄새가 나면 일손을 놓고 멍하니 냄새의 근원지를 바라보곤 했는데 그의 미간은 점점 좁혀지며 깊은 수심에 잠겼습니다. 냄새만으로도 어떤 약재가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 영감의 예민한 감각은 지금 임금님께 올려지는 탕약이 병의 근본을 치료하기보다는 기력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처방임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희는 할아버지가 평소와 달리 밥도 잘 드시지 않고 넋을 놓는 시간이 많아지자 걱정이 되어 할아버지의 팔을 주무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연희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의 속마음은 숫덩이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서서 잘못된 처방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원으로서의 양심과 지금 나서면 과거의 신분이 드러나 파멸을 맞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공포 사이에서 처절하게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또 다른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임금님을 모시고 온 의원이 성격이 포악하고 욕심이 많아 마을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의원은 마을의 귀한 약초란 약초는 모조리 징발하고 심지어는 집집마다 기르는 토종닭이나 염소까지 보양식 재료로 쓰겠다며 빼앗아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임금님의 병을 고치는 일이라 대놓고 항의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었으며 행여나 불똥이 튈까봐 서로 눈치만 보며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걷듯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 영감의 집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는데 나가보니 관아의 포졸들과 함께 낯선 사내가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임금님의 약재를 관리하는 의관의 하인이라고 소개하며 이 집에 귀한 약초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니 당장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서영감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이곳에는 그저 흔한 풀뿌리밖에 없다고 답했으나 하인은 막무가내로 집안을 뒤지려 들었고 연희는 겁에 질려 할아버지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서영감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단호한 목소리로 함부로 남의 집을 뒤지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그러자 하인은 시골 늙은이가 어디서 감히 법도를 논하느냐며 손을 들어서 영감을 위협하려 했지만 서 영감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하고 날카로운 기세에 눌려 슬그머니 손을 내렸습니다. 하인은 두고 보자며 씩씩거리고 돌아갔지만 이 사건은 서 영감에게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예고하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서 영감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괴짝을 꺼내어 먼지를 털어내고 그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괴짝 안에는 그가 젊은 시절 내의원 최고의 취미로 이름을 날릴 때 사용했던 침통과 선대 임금님께 하사받았던 옥패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침통을 어루만지며 사람을 살리는 활인의 길과 자신을 지키는 보신의 길 사이에서 10수년 전 도망치듯 궁을 떠날 때 다짐했던 맹세를 다시금 떠올려 보았습니다. 창밖에는 부슬부슬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에 섞여 행궁 쪽에서 들려오는 듯한 희미한 신음소리가 서 영감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환청일 수도 있었고 실제로 고통받는 임금님의 절규일 수도 있었으나 어느 쪽이든 서 영감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은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는 의원으로서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스승님의 가르침과 권력의 비정한 칼날 아래 쓰러져간 동료들의 처참한 최후를 동시에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비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고 내렸고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서 영감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내리는 빗줄기처럼 복잡하게 얽힌 생각의 실타래를 풀려 애썼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비는 그쳤지만 안개는 더욱 짙게 끼어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는 마치 서영감의 앞날을 예견하는 듯 암울하고 불투명했습니다. 아침 일찍 촌장이 다시 사색이 되어 달려왔는데 이번에는 단순히 약초를 묻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의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관하로 잡아들이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임금님의 병세가 악화되자 그 책임을 마을의 불결함이나 엉터리 약재 탓으로 돌리려는 간신배들의 수작임이 분명했습니다. 촌장은 서영감에게 어서 피신하라고 권했지만 서영감은 이제 피할 곳도 피할 이유도 없다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영감은 연희의 손을 꼭 잡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 것이라고 나지막에 말하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늙어서 기력이 쇠한 탓이 아니라 다가올 거대한 운명 앞에 선 인간의 본능적인 전율이었습니다. 이제 곧 들이닥칠 관졸들과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권력, 그리고 생사의 기로에 선 임금님과의 피할 수 없는 만남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으면서 영감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운무골의 아침은 밝았으나 마을을 감싸던 평화로운 안개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무겁고 답답한 공기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임금님의 행궁이 차려진 이후로 마을은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변해버렸고 골목마다 낯선 창과 칼이 번뜩이며 순박한 산골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마을 어귀의 큰 느티나무 아래에는 평소라면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장기를 두며 웃음꽃을 피웠겠지만 지금은 서슬퍼런 관졸들이 진을 치고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새들도 그 살벌한 기운을 느꼈는지 숲속 깊은 곳으로 숨어버려 들리는 것이라고는 관졸들의 거친 고함 소리와 가끔씩 터져 나오는 말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는 마을을 관할하는 현감조 씨와 그가 한양에서 데려왔다는 의원 최가가 있었습니다. 조현감은 본래 욕심이 많고 아부하기를 좋아하는 위인으로 임금님이 이 비천한 산골까지 오시게 된 것을 자신의 출세길이 열린 하늘의 기회라 여겼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병환을 진심으로 걱정하기는커녕 이번 기회에 임금님의 눈에 들어 더 높은 벼슬자리를 꿰찰 궁리만 하느라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짐승 부리듯 다루며 행궁의 보수공사와 장작 패기, 물길어 나르기 같은 고된 부역에 닥치는 대로 동원했습니다. 조현감의 곁에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의원 최가는 더욱 가관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삐쩍 마른 체구에 뱀처럼 교활한 눈매를 가진 자로 의술보다는 말재주로 사람을 현혹하는데 능한 돌팔이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성에서 난치병을 고쳐 명성을 떨쳤다고 떠벌리고 다녔지만 실상은 귀한 약재를 써서 돈을 뜯어내거나 운 좋게 병이 나으면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조현감은 그런 최가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그를 수석 의원으로 천거하여 임금님의 옥체를 돌보게 했으니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행궁 안채에서는 밤낮으로 탕약 끓이는 연기가 피어올랐는데 최가는 임금님의 체질이나 병의 원인을 꼼꼼히 살피기보다는 무조건 몸에 좋다는 산삼, 녹용, 사양 같은 귀하고 독한 약재들만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약효가 나지 않으면 약재가 부족해서 그렇다며 조현감을 닥달했고 조현감은 다시 관졸들을 풀어 마을 사람들의 집을 이 잡듯이 뒤지게 했습니다. 임금님을 살릴 약재를 내놓지 않으면 불충으로 다스리겠다는 엄포 아래 마을 사람들은 아끼던 꿀 딴지며 말려둔 도라지, 심지어는 씨암탉까지 빼앗기고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서영감은 자신의 집 마당에서 행궁 쪽을 바라보며 깊은 수심에 잠겨 있었는데 바람에 실려오는 약냄새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0수년간 궁중 내의원에서
수많은 약재를 다루어 온 그의 코는 백리밖의 약초 냄새도 구별할 만큼 예민했습니다. 지금 행궁에서 피어오르는 냄새는 열이 많은 환자에게 써서는 안 돼. 뜨거운 성질의 약재들이 뒤섞인 냄새였고 그것은 병을 낫게 하기는커녕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임이 자명했습니다. 서영감의 미간에는 굵은 주름이 패였고 잡고 있던 지팡이를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의 촌장이었던 박노인이 남들의 눈을 피해서 영감의 집 살인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박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어른으로 서영감이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그를 범상치 않게 여겨 말동무가 되어주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박노인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고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무언가 몹시 급박한 사정이 있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서영감은 하던 일을 멈추고 박노인을 마루로 안내하여 물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박노인은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는데 관아에서 마을의 약초꾼이나 의원 흉내를 내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가가 자신이 쓴 약이 효과가 없자 마을의 나쁜 기운이나 무지한 시골 의원들이 쓴 잘못된 처방 탓이라며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아랫마을의 용한 침쟁이 김씨가 관아로 끌려가 모진 매를 맞고 옥에 갇혔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박노인은 서영감의 두 손을 꼭 잡으며 자네가 용한 의술을 지닌 것은 내가 알지만 지금은 나서지 말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어야 하네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서영감은 박노인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자신이 엎드려 있는 동안 임금님의 병세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고 죄 없는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통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과거의 정적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뿐인 혈육인 연희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서영감은 박노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보냈지만 그날 밤은 한숨으로 지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행궁 안의 상황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었는데 임금님은 최가가 지어 올린 탕약을 드시고 나서부터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임금님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고 이를 듣는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현감은 당황하여 최가를 닥달했지만 최가는 뻔뻔하게도 이것은 명현현상이라 하여 병이 낫기 직전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라고 둘러대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마에서도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가는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더욱 포악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탕약을 다리는 불의 세기가 맞지 않는다며 죄 없는 나인들을 매질하는가 하면 물맛이 나빠서 약효가 안 난다며 물을 길어온 병사들에게 곤장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의 히스테리는 극에 달해 행궁 주변의 개구리 울음소리가 임금님의 수면을 방해한다며 군사들을 풀어 밤새도록 개구리를 잡게 하는 촌극까지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임금님 병 고치려다 백성들 다 죽겠다며 쉬쉬하면서도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어느 날 연희가 산에서 내려오다 관졸들에게 붙잡혀 곤욕을 치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연희가 바구니에 담아오던 산나물과 약초를 본 관졸들이 이것이 임금님께 바칠 약초를 빼돌린 것이 아니냐며 트집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연희가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관졸들은 막무가내로 바구니를 빼앗고 연희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넘어진 연희의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왔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마을 청년이 달려와 말렸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마침 근처를 지나던 영감이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손녀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모습을 본 순간 그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평소에 온화하던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성난 호랑이와 같은 기세로 관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 영감은 관졸의 팔을 낚아채며 어린아이에게 무슨 짓이냐 라고 호통을 쳤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우렁차고 위엄이 서려 있는지 관졸들은 순간적으로 기가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단순한 시골 노인의 객기가 아니라고 느낀 관졸들은 씩씩거리며 물러갔지만 서 영감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 영감은 연희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랐음을 직감했습니다. 조 현감과 최가의 횡포는 도를 넘어섰고 그로 인해 임금님은 물론이고 자신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까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희에게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다라고 다독였지만 그의 시선은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괴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괴짝 안에는 그의 잃어버린 이름과 세상을 구했던 의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영감은 마당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에 가려 희미하게 빛나는 달이 마치 병든 임금님의 얼굴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람은 차가웠고 행궁 쪽에서 들려오는 북소리는 불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영감은 이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숨죽여 살며 비극을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것인가.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십 년 전 스승님이 남기신 의원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 외에 다른 욕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금님이 위독하여 오늘 내일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조 현감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마을 전체를 봉쇄하고 외부로 소식이 새나가는 것을 막으라 명령했습니다. 마을은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고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올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최가는 이제 약을 쓰는 것도 포기하고 구슬해야 한다며 무당을 불러오라고 고함을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의술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미신을 끌어들이려는 무능한 의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서영감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옥색 도포를 꺼내 입고 낡은 괴짝을 열어 침통과 약주머니를 챙겨 허리춤에 찼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끗희끗한 수염과 주름진 얼굴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젊은 시절 내의원 최고의 명의로 불리던 그때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희를 불러 꼭 안아주며 할아버지가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 문단속 잘하고 절대 나오지 말거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희는 할아버지의 평소와 다른 비장한 모습에 불안함을 느꼈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결연한 의지를 읽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감은 지팡이 대신 침통이 든 보찜을 메고 굳게 닫힌 살인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행궁을 향하고 있었고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키던 관졸들이 그를 막아 서려 했지만 서영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쏘아보았습니다. 관졸들이 창을 겨누며 멈추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려 하느냐라고 소리쳤습니다. 서영감은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안에 든 것이 임금님의 병을 고칠 방도요. 길을 비키시오. 관졸들은 코웃음을 치며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서영감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행궁 안에서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하, 전하, 정신 차리시옵소서. 임금님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관졸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서영감은 그 틈을 타 행궁의 대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와 도포자락을 펄럭이게 했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했습니다. 이제서 영감과 돌팔이 의원 최가, 그리고 탐욕스러운 조현감과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골 마을 운무골의 운명이, 그리고 나라의 운명이서 영감의 손끝에 달려 있었습니다. 회색빛 먹구름이 운무골의 하늘을 뒤덮더니 기어이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임금님의 위중함을 아는 듯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우르릉거리며 산골짜기를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잠자는 용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소리처럼 들려 사람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행궁 앞을 지키던 관졸들은 갑자기 쏟아지는 비와 천둥 소리에 움찔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그 순간 번개가 번쩍이면서 영감의 모습을 비추었습니다. 낡은 도포 자락을 비바람에 펄럭이며 곧게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초라한 시골 노인이 아니라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장처럼 거대하고 위압적으로 보였습니다. 관졸 대장이 창을 겨누며 험상류는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썩 물러가지 못할까. 지금 안에서는 어이가 임금님의 옥체를 살피느라 비상이다. 미천한 것이 감히 어디를 넘보느냐. 서영감은 그 서슬 퍼런 창끝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비상이라 하였느냐. 그 비상이 사람을 살리는 비상인지 아니면 죽이는 비상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임금님의 숨소리가 잦아들고 있는데 너희는 문이나 지키며 시간을 허비할 셈이냐. 서영감의 후통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서려 있어 관졸 대장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행궁 안쪽에서 다급하게 달려나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땀으로 범벅이 된 내관 하나가 빗속을 뚫고 달려나왔는데, 그는 임금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상선 영감이었습니다. 상선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관졸들과 대치하고 있는 서 영감을 발견했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보이는 서 영감의 형형한 눈빛을 본 순간 상선은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은 기운,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을 뚫고 들어오는 한 줄기 빛 같은 느낌의 상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들라하라. 그가 누구든 의수를 안다면 당장 들라하라. 관졸들이 주춤하며 길을 터주자 서영감은 젖은 땅을 밟으며 행궁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비를 피하기 위해 천막을 층간히 부엌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여전히 시커먼 탕약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서영감은 그 탕약 솥 곁을 지나치다 멈칫 서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끓고 있는 솥뚜껑을 맨손으로 열어젖히며 혀를 찼습니다. 이런 미련한 놈들을 보았나. 열이 불덩이 같은 분께 부자와 인삼을 쏟아붓다니 이것은 약이 아니라 독이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마당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안채 마루에 앉아있던 조현감과 의원 최가가 뛰쳐나왔습니다. 조현감은 웬 늙은이가 들어와 감히 임금님의 약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을 보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내 놈은 누구냐?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가 감히 어이의 처방을 논하느냐? 여봐라, 저 놈을 당장 끌어내어 매우 쳐라. 조현감의 고함에 관졸들이 다시 달려들려 했지만 서영감은 탕약 솥을 지키던 나인을 밀어내고 손 밑에 장작불을 발로 차서 꺼버렸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김이 솟아오르며 사방이 뿌옇게 변했습니다. 최가는 자신의 처방이 무시당하고 약 손마저 엎어질 위기에 처하자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 무식한 촌로가 미쳤나. 그것은 임금님의 기력을 회복시킬 귀하디귀한 약재다. 내 놈이 그 약값이 얼마인지나 아느냐. 최가는 서 영감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서 영감은 가볍게 몸을 피하며 최가의 팔목을 낚아채 혈 자리를 눌렀습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최가는 맥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영감은 차가운 눈으로 최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기력을 회복시킨다? 지금 임금님의 병증은 속에 열이 가득 차서 진액이 마르는 소갈의 변증이다. 겉으로는 식은땀을 흘리니 허해 보이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거기다 불을 지르는 약을 써? 내 놈이 의원이라면 혀를 깨물고 죽어야 할 것이다. 서 영감의 명확하고 날카로운 지적에 최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쓴 약이 오히려 임금님의 병세를 악화시켰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면 목이 달아날 판이라 최가는 바닥을 기며 조 현감에게 매달렸습니다. 현감나리, 저놈은 미치광이입니다. 저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 약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조 현감 역시 혼란스러웠지만 서영감의 기세가 워낙 등등하여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상황을 지켜보던 상선이 앞으로 나서며 중재했습니다. 그만, 지금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아니다. 전하께서 위독하시다. 노인장, 방금 한 말이 사실이요. 서영감은 상선을 바라보며 정중하지만 뼈있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내 말이 거짓이면 내 목을 내놓겠소. 하지만 지금 당장 적 끓고 있는 독약을 멈추지 않으면 임금님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요. 상선은 서영감의 눈 깊은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보았습니다. 궁궐 생활 수십 년의 사람 보는 눈이 생긴 상선은 이 노인이 단순한 약초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상선은 결단을 내린 듯 고개를 끄덕이며 관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이분의 길을 터라. 만약 전하께 변고가 생기면 그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다. 조현감과 최가는 펄쩍 뛰며 반대했지만 상선의 서슬퍼런 명령과 위급한 상황 탓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영감은 젖은 도포를 털어내고 신발을 벗은 뒤 임금님이 계신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공기는 덥고 탁했으며 그 안에서 들려오는 임금님의 거친 숨소리는 마치 쇠소리처럼 그르렁거렸습니다. 서영감은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문을 열면 십수년간 묻어두었던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은 촛불과 향 연기로 자욱했고 숨이 막힐 듯 더웠습니다. 병풍 뒤 요 위에 누워 계신 임금님은 앙상하게 마른 얼굴에 붉은 반점이 돋아 있었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있었습니다. 곁에서 간호하던 나인들은 겁에 질려 울먹이고 있었고 방바닥에는 뱉어낸 피가 섞인 타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영감은 나인들에게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라고 명했습니다. 찬바람이 듭니다. 하며 나인들이 머뭇거리자 서영감은 송열을 빼내는 것이 급선무다. 어서 열어라.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창문이 열리자 시원한 비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탁했던 공기가 순환되며 임금님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편안해지는 듯 했습니다. 서영감은 임금님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손을 뻗어 임금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을 짚는 영감의 손끝에 전해지는 박동은 불규칙하고 빨랐으며 마치 댐이 무너지기 직전의 물살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역시 화기가 심장을 범하고 있어. 서영감은 속으로 탄식하며 품에서 침통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끈을 풀고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크기와 굵기가 다른 수십 개의 은침과 금침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촛불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침들은 오랫동안 주인의 손길을 기다려온 듯 생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서영감이 가장 긴 장침을 집어들고 알코올 대신 독한 술로 소독을 하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상선이 눈을 크게 뜨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상선의 시선은 서영감의 얼굴이 아닌 그가 쥐고 있는 침통의 문양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낡아서 희미해졌지만 그 침통 겉면에는 왕실 내의원 수석 어이만이 가질 수 있는 십장생 문양이 은은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침통은
상선이 놀라 소리치려 했으나 서영감은 검지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서영감은 임금님의 상의를 조심스럽게 걷어올리고 명치 끝과 배꼽 주변의 혈자리를 손끝으로 더듬어 찾았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망설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최가는 문틈으로 그 광경을 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고수의 손길임을 같은 의원으로서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서영감은 첫 번째 침을 임금님의 손과 발끝에 있는 정열에 놓았습니다. 막힌 기운을 뚫어 열을 배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침이 들어가는 순간 임금님의 몸이 가볍게 경련하더니 깊은 곳에서 억눌려 있던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윽, 주변의 나인들이 놀라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서영감은 침착하게 다음 침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머리에 백회열과 인중을 겨냥했습니다. 정신을 맑게 하고 심장에 열을 내리는 가장 중요하고도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바깥에서는 조형감이 안달이 나서 왔다 갔다 하며 저 늙은이가 임금님을 잡는 것 아니냐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만약 임금님이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서 영감과 상선에게 뒤집어 씌울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고 번개가 칠 때마다 창호지문에서 영감의 그림자가 커다랗게 비쳤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사신과 싸우는 무사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아서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서영감은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눈으로 흘러내려도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 신경은 오로지 침 끝에 모여 있었고 십수년 전 선대 임금님을 살리지 못했던 뼈아픈 후회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전하, 부디 이 늙은 신하의 마지막 충정을 받아주소서. 서영감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마지막 침을 가장 중요한 혈자리에 꽂아 넣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촛불이 바람에 크게 일렁이다가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침을 맞은 임금님은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영겁처럼 느리게 흘러갔고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조형감이 참다 못해 여봐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고 소리치는 순간 방 안에서 기적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쿨럭, 쿨럭. 임금님이 막혀있던 가래를 토해내며 기침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검은 피가 섞인 가래가 타구에 쏟아지자 임금님의 창백했던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영감은 재빨리 임금님의 등을 두드려 가래를 뱉게 도와주고 미리 준비해온 맑은 물을 입가에 적셔주었습니다. 임금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노인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만은 따뜻하고 강인한 그 노인. 임금님은 꿈결인 듯 아니면 오래된 기억 속에 누군가를 떠올린 듯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 신가. 서영감은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키며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지나가던 촌로이옵니다. 옥체에 침을 대는 불경을 저질러 싸우니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나 상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침술, 저 목소리, 그리고 저 침통. 상선은 털썩 무릎을 꿇으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전하, 이분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의원 전어이신 영감이옵니다. 전하의 어릴 적 천연두를 고쳐주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과 밖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신영감. 궁중 암투에 휘말려 영모의 누명을 쓰고 사라졌던 전설의 명의. 그가 바로 이 깊은 산골 운무골의 약초꾼서 영감이었던 것입니다. 밖에서 엿듣던 최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조현감은 입을 벌린 채 다물지 못했습니다. 번개가 다시 한번 번쩍이며 하늘을 갈랐고 그 빛은 이제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고 있었습니다. 서영감은 엎드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방안을 가득 채우던 무거운 침묵이 깨진 것은 임금님의 가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랜 병마와 고열에 시달려 쇳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한 나라의 군주로서의 위엄과 잊지 못할 스승을 다시 만난 제자의 떨림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하셨고 서영감은 황급히 다가가 등 뒤에 푹신한 보료를 받쳐드렸습니다. 임금님은 서영감의 거칠어진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으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 주름진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그것은 꿈속에서조차 그리워했던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던 참된 어른의 얼굴이었습니다. 과인이 헛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면 대답해 주십시오. 그날 밤 역적들의 칼날을 피해 강물에 몸을 던졌다고 들었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해 내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아십니까? 어찌하여 살아계시면서도 짐을 찾지 않으셨습니까? 임금님의 눈가에는 어느새 굵은 눈물방울이 맺혀 흘러내렸습니다. 서영감은 고개를 깊이 숙여 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전하, 소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권력의 눈이 먼 자들이 저를 죽이려 했을 때 저는 제 목숨보다 어린 손녀의 안위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여 이 산골에 숨어 산 죄 죽어 마땅하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이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을 방해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깨달은 조 현감과 의원 최가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 현감은 내 놈이 명이라 하여 믿고 맡겼거늘 감히 임금님을 위험에 빠뜨려 내 너를 당장 차명에 처하겠다 라며 최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최가 역시 지지 않고 현감 나리가 시키는 대로 싼 약재를 쓰고 비싼 값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나만 죽으란 말입니까? 라며 악을 썼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다툼은 방문 너머로 고스란히 들려와 방 안의 공기를 더럽혔습니다. 임금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병석에 누워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그들의 횡포와 탐욕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임금님은 상선 영감을 바라보며 나지막하지만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상선, 밖에 있는 저 시끄러운 쥐새끼들을 당장 치우라. 내 다시는 저들의 목소리가 이 신성한 곳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상선은 즉시 밖으로 나가 관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미 서 영감의 신분이 밝혀지고 임금님이 깨어나신 것을 본 관졸들은 조 현감과 최가의 명령을 따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관졸들은 억세게 저항하는 두 사람을 포박하여 행궁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비는 어느새 그쳐가고 있었지만 조 현감과 최가가 끌려가며 지르는 비명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처량하게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전하, 억울하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그들의 목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행궁에는 진정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공포와 억압에 의한 침묵이 아니라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겨 내려간 뒤에 찾아오는 맑고 깨끗한 정적이었습니다. 서영감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임금님은 그런 서영감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스승님 덕분에 짐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산봉우리를 감싸고 있던 먹구름이 물러가고 찬란한 아침 햇살이 젖은 땅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행궁 주변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던 살벌한 경비도 풀렸고 굳게 닫혀있던 행궁의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상선은 마을 촌장과 원로들을 불러 모아
임금님의 병세가 호전되었음을 알리고 그동안 조, 현감과 최가의 횡포로 인해 고통받았던 마을 사람들에게 임금님을 대신하여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빼앗아 갔던 곡식과 가축들을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고 노역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을 즉시 귀가 조치시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 어리둥절했지만 곧이어 행궁들에서 쫓겨나 옥수래에 실려가는 조 현감과 최가의 모습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 나쁜 놈들이 드디어 천벌을 받는구나.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고 그동안 숨죽여 울었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중심에 다름 아닌 그들의 이웃, 약초꾼 서영감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마을은 존경과 경이로움으로 들썩였습니다. 역시 영감님은 보통 분이 아니셨어. 우리 마을의 은인이시야. 영감은 임금님의 곁을 지키다가 잠시 집으로 다녀오겠다고 청했습니다. 임금님은 흔쾌히 허락하며 어차피 몸을 추스르려면 며칠 더 머물러야 하니 편하게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서영감이 행궁문을 나서자 기다리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길을 터주며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서영감은 그들의 인사에 일일이 따뜻한 미소로 화답하며 평소와 다름없는 걸음걸이로 자신의 초가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화려한 도포를 입지 않아도 그 어떤 고관 대작보다 더 빛나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영감은 살인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연희를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연희는 할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신 것을 확인하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무서웠어요. 서영감은 연희의 등과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단다.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밥은 먹었느냐? 두 사람은 평상에 마주 앉아 서로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안도를 확인했습니다. 밤새 내린 비에 젖은 마당의 풀잎들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서영감은 부엌으로 들어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임금님께 올릴 죽을 쑤기 위해서였습니다. 궁궐 수라간의 솜씨야 따를 수 없겠지만 지금 임금님께 필요한 것은 기름진 보양식이 아니라 속을 편안하게 달래줄 맑고 담백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는 뒤주에서 가장 좋은 뺍쌀을 꺼내 씻고 물에 불린 뒤 맷돌에 곱게 갈았습니다. 그리고 장독대에서 묵은 간장을 종지에 담고 텃밭에서 딴 싱싱한 아욱으로 맑은 국을 끓일 준비를 했습니다. 연희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할아버지를 도왔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서영감이 정성스럽게 끓인 흰죽과 맑은 아욱국을 소반에 받쳐들고 다시 행궁으로 들어갔을 때 임금님은 상체의 기력을 조금 회복하여 앉아 계셨습니다. 서영감이 올린 소박한 밥상을 본 임금님은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궁궐의 산해진미보다 이 흰죽 한 그릇이 더 귀해 보입니다. 스승님의 정성이 들어갔으니 이것이야말로 천하의 명약이 아니겠습니까? 임금님은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 입 드셨습니다. 고소하고 따뜻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쓰린 속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맛이 참으로 좋습니다. 어릴 적 열병을 앓았을 때 스승님께서 몰래 끓여다 주시던 바로 그 맛입니다. 임금님은 바닥까지 싹 비우시고는 오랜만에 편안한 트림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상선과 나인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궁 안의 공기는 이제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맑은 바람이 들어와 방 안의 묵은 약 냄새를 몰아냈습니다. 서영감은 임금님의 맥을 다시 짚어보더니 이제 고비는 완전히 넘겼다고 진단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임금님은 영감에게 마을 구경을 시켜달라고 청했습니다. 아직 거동이 불편하시니 가마를 타야 했지만 이번에는 사방이 막힌 답답한 가마가 아니라 덮개가 없는 평교자를 타고 나가시겠다고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고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상선은 걱정했지만 서영감은 마음이 편해야 몸도 낫는 법입니다. 라며 임금님의 뜻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임금님은 소박한 행차를 꾸려 마을길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임금님이 나오신다는 소식에 길가로 모여들었지만 처음에 왔을 때처럼 두려움에 떨며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멀리서나마 임금님의 오간을 뵙고 손을 흔들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임금님은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셨고 아이들은 신기한 듯 평교자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서영감은 평교자 옆에서 걸으며 마을의 유래와 산천의 아름다움에 대해 조곤조곤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기 보이는 바위는 거북이를 닮았다 하여 거북바위라 부르고 이 개울물은 사시사철 마르지 않아 생명수라 부릅니다. 임금님은 서영감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시골의 투박하지만 정겨운 풍경에 깊이 매료되셨습니다. 도성에서는 맡을 수 없는 흙냄새와 풀냄새가 참으로 좋군요. 짐이 왜 진작 이런 곳을 찾지 않았나 후회가 됩니다. 스승님께서 왜 벼슬을 버리고 이곳에 숨어 사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임금님의 얼굴에는 병색이 걷히고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잠시 쉰 일행은 마을 안악들이 내온 시원한 식혜와 삶은 고구마를 맛보며 격에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서영감의 집 마당에서는 조촐하지만 뜻깊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임금님께서 하사하신 돼지와 술로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여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는 자리였습니다. 비록 임금님은 채통과 건강을 위해 행궁으로 돌아가셨지만 서영감은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막걸리 잔을 기울였습니다. 촌장 박노인은서 영감의 손을 잡고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을 걸세. 정말 고맙네. 그리고 미안하네. 자네의 그 깊은 뜻도 모르고 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영감은 박노인의 잔에 술을 채워주며 웃었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서영감일 뿐입니다. 내이원 어인은 10수년 전에 죽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연희 할아비로 이 마을의 약초꾼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를 예전처럼 편하게 대해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서영감의 겸손한 말에 감동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 주위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피어올랐고 연희는 친구들과 어울려 강강술래를 하며 뛰어놀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마을은 다시 본연의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폭풍 전에 고요와는 다른 단단하고 따뜻한 평화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관아의 횡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자신들의 마을에 임금님의 생명의 은인이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영감은 술자리가 파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쏟아질 듯 반짝이는 별들이 마치 먼저 간 동료들과 스승님이 보내는 미소처럼 느껴졌습니다. 행궁으로 돌아간 상선이 찾아와서 영감에게 임금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하께서는 내일 아침 환궁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감님과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내의원 제조를 맡아 곁에 있어 달라고 하십니다. 서영감은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잠시 침묵했습니다. 궁으로 돌아가면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연희에게도 비단옷을 입히고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영감은 상선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전하의 뜻은 참으로 망극하오나 제 대답은 내일 아침 전하께 직접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시지요. 상선은 서영감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더 이상 권하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서영감은 잠든 연희의 머리맡에 앉아 아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항상 불안에 떨어야 했던 과거와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현재. 서영감의 손이 연희의 볼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새벽녘, 동이 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서영감은 붓을 들어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그리고 정갈한 옷차림을 하고 마당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천지신명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임금님의 강건함과 연희의 행복, 그리고 이 마을의 영원한 평화를 비는 기도였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드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왔고 멀리서 다구는 소리가 아침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운무골의 새벽은 산안개가 걷히면서 드러나는 청명한 하늘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밤의 축제 분위기는 차분하게 가라앉았고 이제는 떠나는 이와 남는 이 사이의 아쉬움만이 공기 중에 은은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의 환궁 행렬을 준비하는 움직임은 분주했지만 올 때와는 달리 그 소리가 요란스럽지 않고 질서 정연했습니다. 말들은 든든하게 먹이를 먹어 털에 윤기가 흘렀고 관졸들의 표정 또한 한결 부드럽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 산골 마을에서의 며칠이 자신들에게도 꿀맛 같은 휴식이었음을,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경험을 공유했음을 몸소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영감은 동이 트자마자 깨끗하게 빨아 다듬은 무명옷을 입고 연희의 머리를 곱게 빗겨주었습니다. 오늘은 임금님을 배웅하는 날이자 자신이 이 마을의 평범한 촌노로 완전히 돌아오는 첫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당에 서서 행궁 쪽을 바라보며 깊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머리를 맑게 해주었고 지난 며칠간의 긴장과 피로를 씻어내주는 듯 했습니다. 연희는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으며 할아버지, 정말 궁궐로 안 가시는 거예요? 라고 조그맣게 물었습니다. 서영감은 빙그레 웃으며 연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행궁의 대문 앞에는 이미 떠날 채비를 마친 가마와 호위 군사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상선 영감이서 영감을 맞이하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녕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밤새 영감님을 기다리셨습니다. 서 영감은 고개를 저으며 품에서 어젯밤에 쓴 편지를 꺼내려다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글보다는 직접 눈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임금님께서 편전으로 쓰시던 사랑채 마루로 나오셨습니다. 며칠 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혈색이 좋고 눈빛이 맑아지셨습니다. 서영감은 마당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님은 급히 신발을 신으시며 돛돌 아래로 내려와서 영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스승님. 과인이 어찌 스승님의 절을 받겠습니까? 임금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같이 가시지요. 내의원을 다시 정비하고 백성을 위한 의서를 편찬하는 일을 맡아주십시오. 스승님의 그 의수를 이 산골에 썩히는 것은 나라의 큰 손실입니다. 임금님의 청은 진심이었고 그 제안은 의원으로서 거절하기 힘든 영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영감은 온화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임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소신의 의술은 숲과 바람과 물이 키운 것입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 갇히면 제 의술은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또한 저에게는 늙은 이 몸 하나만을 의지하고 사는 손녀가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비단 옷과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할아버지와 함께 흙을 밟으며 사는 평범한 행복입니다. 서영감의 목소리는 잔잔한 시냇물처럼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서영감의 눈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시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역시 스승님이십니다. 과인이 또 욕심을 부렸습니다. 벼슬자리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시는 그 뜻을 어찌 꺾겠습니까? 임금님은 서영감의 뜻을 존중하기로 하셨습니다.
대신 임금님은 상선에게 명하여 미리 준비해둔 하사품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서영감이 약재를 연구할 때 필요한 귀한 서책들과 임금님이 평소 아끼시던 붓, 벼루였습니다. 이것은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하사품이 아니라 제자가 스승에게 드리는 정표입니다. 부디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서영감은 그 귀한 마음을 두 손으로 받들며 감사의 예를 올렸습니다. 임금님은 또한 촌장을 불러 명을 내리셨습니다. 이 마을은 과인을 살린 곳이니 향후 10년간 세금을 면제하고 부역을 줄여주도록 하겠다. 또한 관아에서 함부로 약초를 징발하지 못하도록 교지를 내릴 것이니 마을 사람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라. 그 말을 들은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떠나는 행렬은 장관이었습니다. 펄럭이는 깃발과 화려한 의장대가 산길을 따라 길게 늘어섰고 임금님의 가마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 너머까지 배웅을 나갔고 서영감과 연희는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임금님은 가마 창문을 열고 멀어지는 서영감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셨습니다. 산 모퉁이를 돌아 행렬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서영감은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하얀 수염을 날렸고 그의 마음속에는 시원섭섭함보다는 편안함이 가득 찼습니다. 행렬이 떠나고 난 뒤 마을에는 다시 본연의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에 삭막했던 고요와는 달랐습니다. 왁자지껄했던 축제의 여운이 따뜻하게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활력이 넘쳤습니다. 조현감과 최가가 물러난 관아에는 청렴하고 백성을 아끼는 새로운 현감이 부임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임금님을 배웠던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나누며 즐거워했고 서영감의 집을 지날 때면 존경 어린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영감은 집으로 돌아와 마루에 놓인 낡은 괴짝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꺼낼 일이 없을지도 모르는 어이의 침통을 깊숙한 곳에 갈무리에 넣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과거의 영광을 상자 속에 봉인하고 대신 흙 묻은 호미와 낫을 집어들었습니다. 텃밭에는 아직 캐지 않은 무와 배추가 남아 있었고 늦가을의 햇살은 곡식들을 마지막으로 연글게 하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할아버지, 밭에 가세요? 하고 묻자 서영감은 그래. 우리 연희 맛있는 무국 끓여주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하며 웃었습니다. 계절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첫눈이 내리는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운무골의 산과들은 하얀 눈으로 뒤덮였고 마을의 초가집들은 마치 소미불을 덮은 듯 포근해 보였습니다. 서영감의 집 굴뚝에서도 저녁을 짓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날씨는 추워졌지만 집안에는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아궁이에 장작을 넉넉히 떼어 방바닥은 절절 끓을 정도로 따뜻했고 문풍지가 바람에 떠는 소리마저 정겨운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저녁 밥상에는 서영감이 직접 농사지은 무로 끓인 맑은 국과 마을 사람들이 고마움의 표시로 가져다준 김장김치 그리고 고슬고슬하게 지은 쌀밥이 올라왔습니다. 화려한 반찬은 없었지만 그 어떤 수라상보다 마음 편하고 맛있는 밥상이었습니다. 서영감과 연희는 호호 불어가며 국물을 떠먹었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국이 정말 시원해요. 연희의 말에서 영감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밥공기에서 밥을 덜어 연희에게 주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후 두 사람은 아랫목에 배를 깔고 엎드려 화로에 밤을 구웠습니다. 타닥타닥 밤껍질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서영감은 잘 익은 군밤을 까서 연희의 입에 넣어주며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임금님을 고쳤던 무용담이 아니라 산속의 토끼와 사슴들이 어떻게 겨울을 나는지, 봄이 오면 어떤 꽃이 가장 먼저 피는지에 대한 소소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연희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이다가 점차 따뜻한 온기에 취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서영감은 잠든 연희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이 삶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권력의 정점보다, 명예의 화려함보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마음 편히 늙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려 세상의 모든 소음을 덮어주고 있었고, 방 안의 촛불은 흔들림 없이 고요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영감도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맡에서는 귀뚜라미가 겨울잠을 준비하는지 가늘게 울고 있었고, 멀리 산사에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가 은은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의 몸은 따뜻한 구들장에 녹아들듯 이완되었고, 숨소리는 점점 깊고 규칙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눈 덮인 마당을 쓸고 연희와 함께 눈사람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영감은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지만 운무골 작은 초가집에서 누리는 이 평화만큼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제자리로 돌아온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달콤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꾼인 저도 이제 물러가야 할 시간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꿈자리도 서영감님의 따뜻한 아랫목처럼 포근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창밖에 내리는 눈송이처럼 근심 걱정 모두 덮으시고 아주 깊고 편안한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